지난 총선 때 살생부. 네, 살생부 예. 있었겠네요. 저는 뭐 거의 탑에 들어가 있는 1번. 저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나라까지 이용해 먹을 판이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걱정이 그게 현실화된 거예요. 그게 현실화된 거죠. 낙통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돈이 형성이 되는데 돈은 어떻게 정책이 안 준다고 돈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없으면 어떻게 결혼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18년 동안 집권했으니까 재산이 없을 수가 없죠. 그 재산이 금융 뒷돈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액수는 이제 현재 시가로 뭐 2, 3천억 된다고 이렇게 최순실 일가가 매년 한두 차례씩은 꼭 독일이나 이쪽을 꼭 갑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박근혜 당시 의원도 항상 동행을 하고. 네, 2016년은요. 네, 최순실 그 이름 석자가 이게 나라냐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을 뒤흔들면서 나라 꼴이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2016년 마지막까지 저희 박종일 라이브쇼는 제자리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거침없는 쓴소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2016년 올해 마지막을 장식할 특별 손님, 네, 이분 고정 손님 됐으면 좋겠는데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니까 청와대를 들락날락한 비선 진료 의혹의 주사 아줌마, 이 주사 아줌마가 60대 백 선생이다. 최순실 씨 최측근인 백 선생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백 선생 혹시 아십니까? 저도 가끔 집에서 영양주사 맞는데요. 네. 숨이 엄마거든요. 근데 성이 백 선생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차명진 의원이 좀 잘 아시던데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저희 누이가 간호사 출신이라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주로 강남에 돈 많은 부인들이 영양주사 맞기 위해서 이 주사 놓는 아줌마를 많이 쓴대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우리 누이가 그러던데 요즘은 안 된대요. 이 의료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간호사였다고 예, 하더라도 예, 의사가 이렇게 진단서 써줘도 요즘은 안 돼요. 요즘에는 병원에서만 할 수 있대요. 근데 이 청와대 이제 주사 아줌마라는 것이 사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이영선 행정관이 그 정호성 전 비서관한테 문자로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고 밤 9시 내지 10시에 문자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이제 했다는 게 검찰이 밝혔으니까 그럼 그 주사 아줌마가 누구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주사 아줌마라는 게 보통 얘기하는 지금 차명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제 간호사 출신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주사 아줌마라는 얘기가 이 최순실 씨 언니인 최순득 씨 거기에 가사도우미가 사실 최근에 저 언론하고 인터뷰한 게 있는데 네. 거기 보면은 그 최순득 씨 집에 60대 백 선생이라는 분은 고정으로 드나들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주사 아줌마도 몇 드나들었대요. 네. 근데 60대 백 선생이 고정으로 드나든 것으로 봐서는 자, 그 사람이 결국은 최순득 씨 집에도 가고 최순실 씨 집에도 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결국 그 최순실 씨가 소개를 해서 청와대도 들락거린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특검이 아마 네. 백 선생을 곧 지금 부를 백 것 선생 같아요.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찾고 있어요, 백 선생을요. 특검에서. 아니 뭐 찾았다고 하던데요. 찾았대요? 세월호 찾아서 7시간에 이제 행적의 비밀을 이분이 이제 밝혀줄 것이다. 밝혀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네. 주사를 이제 계속 놨으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는 했대요. 자기는 청와대에 들어간 적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네. 근데 워낙 경호실 이런데 적지 않고 가서 보안 손님으로 이제 들어갔겠죠. 보안 손님이라서 이걸 참 또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대희를 있잖아요. 출금시킨 이유가 네. 조대희가 주사를 놨는데 네. 너 왜 안 놨다고 그러냐. 네. 이래서 출금을 시키는 게 아니라 조대희가 자기도 주사를 놓으니까 네. 실제 주사는 흔적을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청문회 때 보니까 물어보는데 안 했다 그랬죠. 아니 자기가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런 흔적을 못 봤다 그랬거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이 부분을 추궁하기 위해서 당신이 주사 흔적을 봤을 거 아니냐. 그거 추궁해서 제가 볼 때는 조대희 출금시킨 것 같아요. 저는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법적 대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인터넷을 달군 기사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이 말입니다. 네. 세월호 7시간을 박근혜 대통령이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특검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시작된 거 아니까 내년부터 바로 이제 절차 심리가 들어가는데 네네. 그 변호인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변호사 이게 뭐 아줌마가 됐든 또는 무슨 다른 뭐 시술이 있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지 신문에 난 그 뭐 사진 몇 개 점 가지고 그걸 4월 16일 행적을 하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작전은 제가 볼 때는 기억이 안 난답니다. 기억이 안 난다죠.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영선, 윤전초 이런 사람들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을 짜 맞추면 이거 못 밝히겠습니까? 좀 주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지 않을까요? 주무신 것 같아요. 전혁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정호성 비서관이 뭔가 조혁대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감초주사, 태반주사 이런 네. 부분을 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대신에 다른 그 필러 시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던 부분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조혁대위가 대통령의 신체에 관한 것들 그리고 주사에 관한 부분은 일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검찰의 조사는 그래서 이 특검의 조사는 이 부분을 이 백씨 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사를 놓았던 여러 사람들 소위 말하는 주사 아줌마가 여러 명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최순실, 최순득 씨에게 이 부분을 밝혀내면서 과연 누가 대통령께 그런 시술을 하고 주사를 놓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세월호 6시간 동안에 그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말씀하신 뭐 정호성 비서관이라든가 윤전추, 이영선 이런 비서관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에 들어가고 있고 네. 특검은 반면에 박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과 변호인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무기들을 이제 대통령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PC 이걸로 가고 있는 거죠. 경호실이 알고 있어요, 이건. 아니, 하다못해 경호실은 이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 두 분도 의원 하셨지만 의원인 저도 과거에 몇 년 전에 뭐 했냐를 여비서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여비서가 쭉 얘기를 해줘요. 네.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기록이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조선일보 칼럼 봤더니 아베 수상은 거의 10분 단위로 일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이 당연히 있고 공식적으로도 또 기억이 안 나면 거기다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유치한 거죠. 아니 근데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처럼 예를 들어서 그날이 수요일 아닙니까? 수요일에 아무 일정을 잡지 않고 정말 이렇게 긴장을 안 한 상태에서 있었으면 특별한 거 외에는 기억 안 나죠. 특별한 거 외에 근데 뭐 제 특별한 반론은 일이 있었으면 그날 기억이 날 텐데. 얼마나 근데 중요한 일이 그게- 터졌는데 아니 지금 그거는 그거를- 기억나요. 저도 4월 저도 16일 그날 날 일반인들도 그 배 쓰러지는 거 그거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다 배 쓰러진 기억하는데. 건 다 기억나지. 그걸 네. 기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보고받은 중간중간에 자기가 뭐 했는지는 특별한 일을 했다면 기억이 날 텐데 특별한 일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처럼 그러면 뭐 TV 봤어요. 자 그럼 그날 TV 본 거를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니 그러니까 일정이 그게 대통령 일정은 기록이 나와 다 있고 있다니까. 관저의 거는 잘 기록을 안 해요. 또 하나는 공관에 최순실이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최순실이 김성태 의원이 그 간판 가서 그 뭐 인터뷰인지 뭐 청문회인지 했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어제 일도 기억 못 하는데 세월호 당일날 내가 어떻게 하냐? 이게 최순실의 워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최순실 스캔들 때문에 부각된 게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세월호 7시간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화제였고 뭐 늘 뭐 구판을 했니 뭐 했니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은 이미 그전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온 국민이 관심 있는 세월호 7시간을 지금 지나가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이 이거는 국민들 마음을 이제 끓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부속실장은 알아요. 그리고 아니 사실은. 정호성 실장하고 이 변호인들하고 얘기가 달라요. 정호성 실장은 그 얘기가 맞다면 검찰에서 특검에서 세워 나온 얘기가 맞다면 정호성 실장은 뭐라냐면 수요일 날은 보통 쉬시는 날이라서 편하게 일정이 없었다 그렇게 증언했어요. 근데 특검 변호인단 현재 변호인단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사건 보고가 많아서 기억을 못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틀리죠. 서로 사건 모순돼요. 결제가 많다 그랬어요. 예, 이게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네. 쉬려고 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졌잖아요.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벌써 9번인가 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쉬려고 했는데 못 쉬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이 볼 텐데 제가 말한 건 이제 만약 진짜 4월 16일 굿을 했다면 왜 기억을 못 하겠어요. 기억하죠. 그리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간에 배가 쓰러지고 이 시간에 어떤
지시도 없었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근데 법률적 대응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난다고도 하지만 때로는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 본인한테 유리한 진술을 할 때는 알아도 기억이 안 난다고 때로 합니다. 일부. 네. 그러니까 그런 상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의심하는 거는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만둔 게 아니라 근무 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휴가를 내고 사라졌는데 기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에 물어봅니다. 이분들 휴가 언제 끝나느냐? 모른다고 합니다. 아니 청와대가 어떤 황금 직장이길래 이분들이 휴가 내고 아예 잠적해버리는데 청와대에서는 우리 모른다 언제까지인지 이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반 회사도 그렇게는 안 하죠. 못하죠. 무슨 휴가를 마음대로 냅니까? 경호실 소속이고 한 분은 부속실 소속이에요. 이분들은 반드시 알게 돼 있습니다. 바로 옆에 몸종과 같은 존재인데요. 청와대가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정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체크되는 곳이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네. 아, 이거 그런 모를 곳에서 수가 없죠. 대통령이 당시에 보고를 받고 사실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 보고를 했다는 것이지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지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저는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듣고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러면은 세간에서 주장하듯이 주사를 맞고 주무신 건가?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마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대신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주셔야만 국민들의 의구심이 풀리지. 이대로 대통령님 가면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이대로 가면 우리 떨어진 이건 청와대 안 돼요.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그건 기억해내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 거기 가정부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서 그걸 찾아내야죠. 정 의원님 그 태블릿 PC로 지금 모든 이 정호성 비서관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했지만 최순실 씨 변호사 전부 다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져요. 감정을 해야 된다. 이게 최순실 것이 맞냐 안 맞냐 이 방향을 이제 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 검찰에서는 태블릿 PC가 그 최순실 거라고 인정을 하고 기소를 한 거잖아요. 네, 거듭. 근데 설령 태블릿 PC가 최순실 게 아니라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질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하면서 일부러 인정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그럼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것도 다 다시 물르고 다 물르고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태블릿 PC 문제는 진위 여부는 뭐 중요하긴 하지만 본질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최순실 씨 혹시 만나셨죠? 만나보신 적 있죠?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저를 보셨어요? 어떻게 보고 그런 얘기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정인혜 씨는 봤어, 정인혜 씨. 정인혜 씨도 정인혜 사실 씨야. 잘 못 봤어요. 아, 저는 정민혜 씨는 봤어요. 저는 뭐 식사도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야. 어떻습니까? 아니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신중하고 그러니까 정윤혜 씨가 본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사실은 내가 모시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다.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곁을 떠난 뒤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네. 그 거기는 설령 정말 비선실세로서 무슨 기능을 했다 쳐도 네. 최순실 씨처럼 이렇게 백일화에 드러나는 비선실세 노릇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보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하여튼 신중하고 좀 치밀한 축에 속하고 입이 특히 무거운 사람입니다. 태블릿 PC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수 일부 세력의 희망입니다. 네. 태블릿 PC를 통해서 이 상황을 한번 엎어보자는 희망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 중앙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문회 전에 그 이완영 의원의 위정교사 의혹인데 이건 뭐 확인이 안 된 겁니다만 네. 이분들이 생각한 거는 태블릿 PC는 JTBC가 훔친 거다. 이걸 갖다 주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좀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자꾸만 태블릿 PC는 가짜다, 조작됐다, 훔쳤다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건데 이미 지금 이것 말고도 정호성 전 비서관은 핸드폰이 나왔고 안종범의 깨알 수첩이 나왔고 뭐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김영환 또 수석의 또 수첩 또 나. 김종 전 차관 벨이라고 부른 네네네네 네. 이분이 말씀을 검찰에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증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태블릿 PC만 가지고 상황을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데도 많은 분들은 제가 태블릿 PC가 누구 거가 이렇게 뭐가 중요해요? 보수 세력들은 굉장히 희망을 갖다. 근데 증거 능력 때문이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이야기와도 다르게 법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헌재라든가 이 특검 나중에 법원에 가서 판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47건 정도의 비밀, 사실은 정말 국가 기밀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이 전달이 됐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증거 능력을 부인하기 위해서 하는 하여튼 전반적인 이 상황을 잔머리 역전시키겠다는 그런 국민들이 구상이죠. 저는 국민들 저- 마음이 네. 풀립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죄 없다 이렇게 나오면
어차피 뭐 이미 벌써 내용이 다 국민들 마음을 모르겠네. 풀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들이 박근혜 살려고 대통령 하는 거죠. 약간 그런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태블릿 PC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이 중간에 굉장히 증폭되는 계기가 태블릿 PC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태블릿 PC가 만약 이게 처음부터 뭔가 좀 잘못된 거다. 잘못된 입수 과정을 거쳐서 이게 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마치 출발점인 것 같은 인상을 국민들이 받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최순실 씨께 아니다라는 게 판명이 된다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네. 이런 인상을 국민들한테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법적인 논란과 별개로 정치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태블릿 PC가.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사건의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만드는 저는 그런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친박들이 지금 계속해서 저걸 물고 늘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 태블릿 PC가 나오자마자 기자회견에 딱 나와서 사실 내가 어느 정도 연설문 쓰게 줬다. 했다. 뭐 다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지금 와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죠. 못하죠. 요즘 정두원 전 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지금 폭탄급인데요. 최태민 일가의 미스테리,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네, 첫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네, CG 열어주세요. 조순재 파일의 비밀인데 특검 윤석열 팀장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 윤 팀장한테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한 10분 정도 만나셨다 그랬네요. 한 10분 더 됐고요. 더 됐고요. 한 1시간 정도? 한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데 네. 그때 밤늦게라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이까 사람. 아,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런데 어쨌든 조순재 녹취록은 TV조선에서 이미 다 많이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테이프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거 저희 팀에서 이제 10년 전에 만든 건데 사실 제가 그 테이블 나도 좀 듣게 달라고 그랬더니 절대 안 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소유권이 난데 네. TV조선에서 안 줘요, 그거를. 아, 다시 좀, 그래서 소송을 걸어야 되나 뭐 그런데. 아, TV 조선에 그 테이블 넘겼습니까? 제가 넘긴 건 아니고 어디서 입수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넘겼는데. 아, 다른 사람이 저도 넘겼어요? 이제 옛날 기억을 더듬으려고 그걸 좀 나도 좀 듣자 했더니 절대 안 주더라고요. 그럼 지금 TV 조선이 갖고 있네요? 아니 갖고 있으니까 지금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같은 회사인데 목소리도 잘 나오죠. 예, 예. 예. 전 프리랜서라서. 아니, 그 테이프는 TV조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테이블 네, 전 원래 언론- 본인 소유인데 이제 뭐 소유라기보다 사람의 그렇죠. 이름을 거쳐가지고 굳이 따지면 거기까 이거 제 재밌는 건데. 내용이네.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예. 어쨌든 거기에는 이제 큰 줄거리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 처음 최태민이 청와대에 들어갔나. 네. 그리고 이제 구국봉사단부터 유경재단, 영남대학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일을 꾸몄나. 그리고 또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네. 바로 뭉칫돈이 그냥 흘러 들어가서 재산 형성의 종잣돈이 됐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부분은 조금 이제 방송에서 말하기 불편한 얘기들. 네. 그런 내용 배경 설명을 좀 해줬죠. 그 방송에서 말하기 힘든 부분 그게 이제 지금 뭐 유튜브에 떠서 19금 영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야동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 정도면 됐는데 제가 보면은 우리 최 국장은 방송에서 제가 옆에서 보면 그거 절대 아닌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되게 우리는- 순진한 분이셔요. 아니 저는 JP 말을 더 믿으니까. JP가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거 있으면 JP보다 저 쳐다보지 의부다들이 마시고. 아니 그거는 의부다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청와대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는 JP 말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네. 네. 아니 그 후에 그게 그 아니고 후죠.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후에 최태민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던 일이 이제 여러 가지 청와대 나온 이후에 이후에 근데 그걸 이제 또 최재석 씨가 얘기한 거는 있죠. 최재석 뭐, 씨 저 역삼동 집에 가면 뭐 저 식사도 뭐 문 밖에 놓고 그렇지, 뭐 역삼동 갔다 집. 뭐 이런 얘기들. 제가 박근혜 하고 있어요. 대통령 이렇게 관찰을 한 바에 의하면 저는 19금 같은 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정두원 의원의 얘기를 안 믿는 이유가 자꾸 이 19금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다른 것도 안 믿겨져요. 아니 저는 이제 그게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잘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조순재 씨한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니 얘기를. 그 녹취록에 조순재 씨가 그거를 그렇다고 얘기하더라. 이 스스로 얘기잖아. 원해서 남긴 겁니다. 글쎄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몰래 녹취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기자회견까지 자청했거든요. 그 당시 강재섭 대표한테 가서 왜 이래나 오늘 박근혜 후보는 절대 대통령 돼서는 안 됩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거를 언론 저 기관에서도 예. 보도를 안 했어요.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쨌든지 자기가 스스로 진술을 해서 녹취를 남겨갖고 저희 팀에다 갖다 준 거죠. 이 녹취록 남기고 죽죠, 조순재 씨가. 그는 그해 선거 다음 날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의문스러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원래 좀 지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의문사는 아닌데 하필 왜 선거 바로 다음 날 돌아가셨냐 이제 그런 좀 그런 정도의 의문이지 의문사라고까지는 그러게. 너무 비약인 것 같고.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됐으면은 자기가 이제 그 앞으로 신변도 보장받고 그럴 텐데 왜 선거 다음 날 돌아가셨나? 그러니까요. 신변도 보장 받을까봐 뭐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긴장이 풀려서 돌아가셨나? 입증하기 참 힘든 게 예를 들어서 지금도 기억하시겠지만 두 분이 최태민 일가의 이런 의혹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기했다가 두 명 다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거법 위반 같은 혐의는 굉장히 증명을 해봐라. 증명이 힘드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두 분은 이제 복원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정은만 있지 참 힘든데다가 또 이상호 기자는 또 최근에 모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가로 1조 원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 이런 발언을 또 다른 조순재 씨 말고 또 다른 그쪽의 아들한테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1조 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다는 거는 좀 믿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참고로 푸틴의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최태민 씨의 의붓 아들인 조순재 씨가 11.6 이후 뭉텅이 돈이 들어왔다고 증언했는데 요 육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낙통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돈이 조성이 됐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종이 쪼가리라든지 아는 말로 채권 쪼가리라든지 한두 자리 있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무소 들어가시면 벽 뚫고 천장 뚫고 난리야. 그 시절이거든요. 네. 진짜 TV조선에서 녹취록 갖고 있는 거 맞네요. 맞잖아요. 예, 진짜 저거 딱 갖고 있네요. 저 뭉칫돈의 액수에 대해서 그 또 다른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최재석 씨. 네, 그분이 1조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그렇다 이런 얘기가. 네, 아니 네. 그 당시에 돈으로 1조 원 1조 원이라고 정도가 그 그랬어요. 방에 있었다. 네, 이렇게. 최재석 씨. 그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믿기 어려워. 그러니까 4평 정도의 방이 전부 다 금고인데 그 안에 골드바, CD, 조흥은행 CD라고까지 얘기하더군요. CD, 그다음에 현금 등등 해서 토탈 한 1조 원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최태민 씨가 이런 말 했어요.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이 돈을 보여주면서. 최순실 이복 오빠입니다. 예. 이복 오빠라는 건 엄마가 다르다는 얘기죠. 네.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이걸 내가 널 줄 수는 없어. 그리고 주면은 나중에 사단이 나. 금고 속 자금이 박근혜 돈 아니냐는 제가 질문을 했더니 아버지 최태민이 그건 상상하라. 아버지 꿈은 박근혜를 대통령 만드는 게 꿈이잖아. 그럼 이 돈이 있어야 하잖아. 이거 없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루냐. 예, 그러니까 돈이 있긴 있었어요. 이 그죠?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보니까 조순재 씨 증언하고 최재석 씨 증언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비슷하죠, 이거.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에 내실에서 금고가 나왔는데 그 금고가 최태민 씨한테 맡겨져 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하다. 금고가 2짝 이상이다. 근데 제가 그때도 그 이명박 후보 때 제가 그 검증팀에서 시켜가지고 정두원 의원이 시켜가지고 그 6억 금고 그것도 막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 얘기가 뭐예요? 예, 정도원 의원 시켜가지고. 정두원 의원이 이제 박근혜 후보의 6억 금고, 네. 금고의 그 행방을 밝혀라. 그리고 왜 그 상속세 안 내냐. 그거를 이제 써줘가지고 제가 읽었는데 네. 그때 정두원 의원이 그때도 그랬어요. 내실에 있는 금고 진짜 돈 많은 건 따로 있다. 근데 그거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제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조순재 나와요, 씨하고 얘기가. 최석재 씨하고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조순재 씨가 실은 그 물건들이 돈 이런 것들이 옮겨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밥 먹을 때 이제 설명을 하고 네. 정작 녹취록에는 그냥 두리뭉실 뭉칫돈이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사람 말이 이제 진실이든 아닌데 떠나서 구체적인 정황을 쭉 들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증거가 하나도 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하죠. 잘못 얘기하면. 해보세요, 한번. 아니 참 그러다 나 소송도 하면 이제 그래도 완전 또 얘기해 망하죠. 보세요. 어떻게 자세히 그 과정이 나오는데. 나중에 김계호 한 번 씨가 더 불러주시면 그때 또 한 번 더 부르면 작가님 한 번 더 부르면은 그 진실을 얘기했답니다. 근데 방금 화면 나왔지만 저분이 최혜석 씨가 네. 본인이 제하기엔 자진 출두해서 검찰에다가 본인이 알고 있는 최태민 일가의 재산에 대해서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료도 좀 내놓고 하고.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특검은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최태민 일가의 재산을 갖다가 이제 추적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뭐 확인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뭐 환수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조순재 씨 녹취록을 제가 일부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전체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가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최태민 씨가 당시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책상에 발을 올리고 그리고 각 대기업에 전화를 하면서 우리 필요하니 영예께서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하는 것들을 수시로 하는데요. 이 조순재 씨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 당시 이제 서울의 뭐 은평구 이쪽 북쪽에 어려운데 찢어지게 가난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와서 툭 주면서 애들 과자 사 먹이고 뭐 이 구멍가게 가서 좀 사 먹여 했는데 지금 돈으로 10억 정도 돈을 집에 툭툭툭 던지고 갔다고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돈들 사실은 엄청난 이런 돈들이 사실은 최태민 목사에서 최태민 씨에 의해서 주물러졌고 그 주된 목적은 영예를 핑계로 된 것인데 당시 박근혜 영예를 핑계로 됐지만 이 돈들이 사실은 제대로 쓰이지 않고 많은 부분이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 착복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었다고 그러고요. 이런 것들과 더해서 나중에 11.6 이후에 그런 부분들 많은 돈들이 결국은 현재 지금 특검의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지금 핵심적인 쟁점은 뭐냐면 과거에 구국봉사단 시절에 저 누구예요? 최태민 씨가 이렇게 기업들. 삥 뜯어가지고 자기 축제한 것 그것은 뭐 별개고.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그 내짓에서 나온 네. 금고 그 금고의 행방 그게 핵심 채권들. 핵심인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지금 최순실 일가 재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죠. 삥 뜯은 거는 그거 일부분이고. 근데 최재성인가 하는 사람 얘기 쭉 들어보면 현재 시가로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 당시에 10억을 어떻게 아니 근데 뜯었는지. 최재석 씨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저기 인터뷰하는 내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지금도 뭐 2천억 얘기 나오잖아요. 2천억 얘기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 90년대 초에 벌써 1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2천억 얘기가 나오며 자 그때 만약 1조가 정말 있었다면 지금 최순실 씨 일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임선희 씨 소생이죠. 그 딸들 그거 다 합쳐야 얼마 됩니까? 3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독일로 3,400억 빼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독일로 갔다. 글쎄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독일에 가서 10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10조 얘기했다는데 독일 네. 검찰에서요. 그게 기사가 한국일보에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8천억 그러다가 나중에 10조 얘기 나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독일 검찰이 그런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 중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독일 검찰에 TV조선이 물어봤잖아요. 독일 검찰에. 물어봤더니 그런 거 수사한 적 없고 첩보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네들이 수사하는 거는 우리 돈으로 30억 내지 40억의 돈 세탁을 수사하고 네. 있다고 그랬어요. 아 근데 이제 취재할 과거에 때 전화 잘못 걸 수도 과거에- 있죠. 담당 과거에 검찰이 이유라 아니라. 씨가 아니, 독일 검찰에 언제 투자해본 적이 있어요? 이유락 씨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비자금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조금 챙긴다. 무슨 얘기냐면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이렇게 손에 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 일가가 등록되어 있는 재산 3천억이 만약에 떡고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제 본 재산은 조 단위일 수도 있죠. 그죠? 예. 근데요, 이런 가정할 수 있는 게 저는 저도 그렇게 추- 스위스은행에 뭐 비밀 계좌 같은데 10조가 있다면 저는 믿겠습니다만 뭐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합니다. 아니 500개 정도의 페이퍼 컴퍼니 한국일보 보도에 따라서 500개 정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굴리면서 10조가 있다면요. 그거 관리하는 회사만 해도 직원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정도로 큰 규모인데 이건 회장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최순실이가 갑부 2등이 되는 건데 그걸 갖다 믿으라고 하는 건 좀 심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독일에 누가 있습니까? 정유라 씨가 있는데 그럼 정유라가 그 10조를 컨트롤하나? 그분은 뭐 리포트 해보니까 네. 맞춤법도 못 쓴대.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거를 믿기가 독일에서 독일 같은 힘들어요. 이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 10조 정도를 500개 페이퍼 컴퍼니 가지고 10조가 아니라 8천억이라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동하고 이런 거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거 아닙니까? 아니 독일 검찰 수사 네. 안 나가서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이제 지켜보자고요, 독일 검찰이. 아니 근데 저는 독일도요, 상상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아요. 선진국 애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도 사기 엄청 잘 치는 사람들이에요. 몰라요. 그거는. 그리고요. 네. 이 그야말로 제가 얘기한 본체가 되는 재산이
꼭 있잖아요. 은행 통장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다고 보세요? 저는 그 정도로 오랫동안 은닉시키려면은 이런 그 통장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무기명 채권이라든가 그렇지, 뭐 방법은 아니면 뭐 방법은 많이 있어요. 금덩어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리고 제가 왜 자꾸 그것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면 떡고물에 불과한 돈이 3천억이라면 아니, 그러니까 그 가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26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독일 검찰 결과 그리고 선진국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검찰만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태를 정확히 하는 거죠. 예, 선진국에서 몰라. 제가 궁금한 게 이 돈 다 어떻게 몰수할 수 있습니까, 정 의원님? 저거 변호사인가요? 아니, 제가 뭐 만주 변호사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몰수해야 된다는 근데- 생각입니까 개인적으로? 아니 감정상으로야 뭐 그렇겠지만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개인적으로. 현실을 지키셔야 되는 게 우리가 10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을 화나게 하는 건 그겁니다. 확인된 사실 최순실은 감방에 있지만 한 달마다 1억 원 정도의 뭐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 수입 같은 것들은 그거는 확인된 거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국민들은 부글부글하죠. 한 달에 1억. 한 달에 1억.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2. 예, 오촌 의문사 외에도 의문사가 또 있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주변인 가운데 오촌 이외에도 갑작스런 교통사고 그리고 밤에 퍽치기가 이제 갑자기 야구방망이로 맞는 거죠.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하여튼 뭔가 누가 이렇게 뒤통수를 뭐 벽돌로 그래서 갑자기 죽은 때린다든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의문사한 인물들이 여럿 있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숙모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경재단 그 사태 때부터 만들어진 모임인데 하여간 최순실 일가에 대해서 박근혜 영예를 구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최 씨 일가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 된다고 예, 예. 옛날부터 모임이 예, 있었군요. 예. 숙모회가. 그게 유경재단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인물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도 있어요. 경호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 영예를 잘 아는 분들이죠. 네. 그분들 중에서 지금 말한 대로 퍽치기로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차 사고로 갑자기 죽었고 뭐 이제 그런 의문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밝혀야죠. 그게 사실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사고로 끝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숙모회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숙모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왜 뭐 죽었다고?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의문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있냐고요.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자세히 들어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확신을 하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이 죽어서 좋을 게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아니 이제 너무나 자세한 걸 알고 있는 사람들. 아,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최 씨 일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여간 그 다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대통령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 네. 그것보다 저 아까 얘기했던 오촌 의문사 네. 이게 아직 안 밝혀졌잖아요. 그죠? 저 안 밝혀졌죠? 등치만한 수사 다 했는데. 2명 다 죽었죠? 그런데 두명 다. 그게 저의 등치만한 사람이 서장훈만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바로 돌아와서 양심의 가책이 돼서 자살했다. 그것도 한참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이게 좀 아니 납득이 안 아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거기에 보면 숙모회죠. 네. 네. 거기에 아니 보면 숙모회가 수면제 아니라 그 오촌 조카들. 박근혜 대통령 오촌 조카. 이분들은 왜 그러면은 그래요. 만약 의문사라고 가정을 하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의문사 당했을까요? 만약 가정한다면. 그 다툼이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유경재단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심부름을 했다가 또 박지만 심부름도 했다가 박근영 심부름도 했다가 이제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네. 조카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한 말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좀 대가를 많이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아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협박을 할 수도 있죠. 나 뭐 좀 해달라. 안 해주면 나 뭐 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이제 누구한테? 그런 게 박근혜 측한테요? 굳이 억측을 하면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 억측을 하면 그렇게 해서 당시 그래서 뭐 7인 7명이 그 대책 얘기 모임을 가지고 네. 당시 박근영 유경재단 이사장을 축출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했었고 그 사실상 두 사람이 이 사망한 오촌 두 사람이 거기 멤버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축출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의문이죠. 유도 선수의 그 엄청난 체격에 있는 분이 그렇게 쉽게
이 가격을 당해서 죽고 또 마찬가지로 그 사망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사건이 끝이 났고요. 경찰에서는 지금도 수사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 상황을 다 복기해보고 최소한 사건 기자를 해본 사람은 야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좀 밝혀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검찰에서 이미 2차례 수사를 했습니다. 2차례 수사를 하고 지금 뭐 의문을 제기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경찰에서 수사한 거에 보면 그 수면제를 타서 먹인 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리고 사전에 그 죽인 사람이 그 철물점에 가서 망치하고 뭐 이런 도구를 산 거 기록도 다 있어요. 네, 기사는 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기사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수사 검찰 수사가 결과라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수사 결과가 한 차례 있었고 또 다시 어느 기자가 끊임없이 뭐 추적해서 뭐 의문을 제기하니까 또 한 번 검찰에서 수사를 해요. 근데 별다른 의문이 없다 그래서 2번을 수사한 사건입니다. 그 자그마한 분은 왜 큰 분을 왜 죽였답니까? 아니 그게 이제 금전 문제 같은 걸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저 경찰 수사 결과에 보면 자 그러면 그거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기자다운 왜 참 또- 엄정함이신데 하도 박근혜 대통령 주변이 신비로워가지고 요즘에 사람들이 야 이것도 자기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이것도 같아요. 문제 아니야? 뭐 아니, 이런 근데 그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두 분이 굉장히 친했다는 거예요. 친했어요. 예. 친했고 금전적인 문제로 서로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분이 굉장히 절친했었고 많은 대화도 주고받았고 그랬던 분들이기 때문에 분이 친척이잖아요. 또. 아니 뭐 돈 앞에 그렇죠. 무슨 뭐 물론 물도 그렇긴 갈라지는데 한데요. 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검찰 수사를 본다면은 사실은 정치적 배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흐지부지 끝난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게 중요한 도덕적인 사건이라고 본다면 좀 규명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분이 친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수면제 매교했다면 이거는 살인죄거든요. 과실치사도 아니고 그죠? 이거는 완전히 이게 계획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네요. 기자로서 좀 의문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분이 친했고 친척인데 아니 이렇게 친했다는 죽이겠다고 거는 생각해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친했다가도 돈 문제 가지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그것도 살인까지 합니까 한때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왜 망치랑 이런 걸 왜 샀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그거야, 거 가지고 뭐 그거야 하려고 수사상에 나온 얘기고 죽은 행위의 아니,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나왔는데 죽기 전에 인과관계 왜 그러면 서로 싸웠고 왜 서로 죽였고 아니, 이제 우리가 그거는 안 밝혀졌네. 소설을 써보면 예. 이제 누가 사주를 할 수가 있죠. 너 저 좀 죽여라. 그리고 이제 그 수면제를 먹여서 이제 망치를 사갖고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놓고는 죽인 사람을 또 이제 사주한 사람이 죽일 수가 있죠. 이제 소설은 보통 그렇게 아니 나와요. 그러니까 소설에는.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그 머릿속 상상력이 바로 지금 그 정 의원이 얘기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청부살인을 했다 이런 의혹이거든. 근데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적어도 2번의 수사에서는 그런 의혹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혹이 검찰에서 2번 수사한 거를 뒤엎을 만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 얘기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오니까 야 이것도 한번 다시 짚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네. 다시 짚으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래도 뭔가 좀 헷갈립니다 여러 가지로. 네. 그렇잖아요. 정두원 의원의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넘버 3입니다. 마지막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제2의 조순재 정윤회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정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최태민 살아계실 때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서 일했던 사람이 조순재고 최태민 사후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일했던 사람이 이제 정윤회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2의 조순재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한나라당 청문회 당시에 조순재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저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모든 얘기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부인을 해버리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 왜 어떻게 부인합니까? 10년 후에 정윤회 씨를 아십니까? 그러면 모름지다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의 정윤회 씨고 아까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한 다음부터 이제 역할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부터 사실은 이제 X판이 돼버린 겁니다. 그 정윤회 씨는 제가 봐도 기본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뭐 그냥 엉망으로 정말 너무나 엉성하게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동안에 밝혀진 거 보면.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정윤회 네, 씨는. 신중하죠. 굉장히 차분하고. 네. 그래서 이혼하면서 이제 사단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면 태블릿 PC가 기자 손에 들어간 것은 이것은 동글동글 동그라미의 글쎄. 행동이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사주 이렇게 여러 가지 예, 제가 뭐 계획이다 이런 얘기인데. 예, 제가 정윤회 씨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언론에서 앞서 나간 거고 어쨌든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어느 사건하고 달리 너무나 쉽게 입수가 됩니다. 뭐 사진도 금방 나오고 물론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특히 태블릿 PC 이제 입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이제 논란이 되고 법정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누가 의도적으로 주지 않으면은 그렇게 훔쳤다. 그리고 아까 훔쳤다는 부분에서 한 가지 지적할 게 국가 수사기관이 훔치면은 그거는 저기 증거 능력이 없지만 개인이 훔치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윤회 씨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네. 정윤회와 조순재의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 폭로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윤회 씨도 뭔가 최순실 게이트의 배우설로 좀 보고 있으시는 거죠, 속으로는. 네? 속으로는. 그것도 그러다가 정윤회 씨가 저한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로 걸리면서는 또 이제 또 당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말 못하는 거죠. 명예훼손으로 걸까봐 말 못하는 제가 거죠. 가만히 조심해야 보면 돼요. 네. 가면 이 태블릿 PC의 정윤회 유출설이 사실은 제가 보면은 이 친박들의 태블릿 PC 뭐가 뭐 남의 것이다 아니면 오염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한 단서가 됐어요. 사실은 제가 친박? 이렇게 쭉 추적해 보니까 신박이 왜 나와요 거기서? 친박들이 지금 태블릿 PC가 훔친 거라든지 오염된 거라든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랬더니 정윤회가 이게 줬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그러면은 이거 좀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 네. 지금까지 보도된 것 또는 지금까지 검찰에서 이제 발표한 걸 보면 정윤회 씨가 뒤에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우리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정윤회의 강아지. 발단은 정윤회의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때문에 아니 그건 뭐 우리가 웃자고 한 이야기 아니라 그 강아지 때문에 정은이 그렇죠. 맞다면 고영태 씨가. 고영태와 최순실이 싸움이 났고 심지어 고영태 집에 찾아가서 선물 준 거 돈까지 빼앗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남녀관계나 또는 뭐 굉장히 친한 사이가 이제 파국을 맞을 때의 과정인데 그렇다면 고영태가 TV조선에도 무슨 뭐 CCTV 자료도 주고 네, 줬죠. 또는 뭐 나름대로 중앙일보나 뭐 JTBC에다가 아니 최순실이 취미가 연설문 고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발단들인데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인 의혹은 겁니다. 고영태와 관련된 누군가가 기자한테 제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윤회까지 가는 거는 저는 조금 과학적으로 볼 위험하다. 때는 그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 의원은 아무래도 고영태 측에서 태블릿 와 PC가 관련 있는 넘어갔다. 누군가 그게 이제 아. 가능성인데 다만 이게 있습니다. 저도 기자할 때 취재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밝히면 지금은 좀 다르지만 청와대 기사를 특종을 하면 청와대 직원 중에서 저한테 그 자료를 준 사람이 징계를 받습니다. 절대 밝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취재원 훔쳤든지 받았든지 간에 말을 안 하거든요. 이게 언론사의 절대 밝히면 안 반응인데 됩니다. 지금 와서 볼 때 기자가 훔치는 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모든 정황을 보면 어쨌든 JTBC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뭔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거는 주와 종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비판받을 소리는 있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중한 죄를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 근데 여하튼 JTBC에서는 입수 경위를 여하튼 본인들은 밝혔어요. 그렇죠, 밝혔죠.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그 뭐 버린 거를 입수했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본인들은. 사무실을 가 봤더니 그런데 책상에 거기에 그게 있었다. 있더라. 그런데 그런더라. 이제 저도 그 부분은 안 믿죠.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믿기 힘든 그렇게 상황입니다. 많이 진짜 그랬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적어도 사무실에 갔는데 다 싼 거 딴 거 다 치워졌는데 태블릿 PC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거든요, 보통에. 왜냐하면 거길 정리를 하는데 그러고 무슨 저 박헌영 과장이라는 그 사람이 나와서 사실 그것도 치우려고 그랬는데 그 최순실 씨가 그거는 고영태 씨 거니까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 치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믿어지죠? 그런 걸 보면 사실은 그 누군가가 적어도 누군가가 어디에 가면 태블릿 PC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기자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용이 취재 뭐뭐가 있을 경험으로 것이다. 보면 저도 그렇죠. 취재 경험. 그 그러니까. 안에는 뭐뭐가 있다까지 그것까지도 알려졌다. 다 알려졌을 그렇지 가능성이 않으면 기자들은 높다고 아니 봐요. 네, 슬쩍 그렇게 하기 흘렸든지 쉽지 않다. 그 전에 기자하고 그 JTBC 기자하고 고영태 씨가 그 전에
커피숍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쭉 전반적인. 근데 이제 거기서 본인도 모르게 얘기가 좀 흘러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봐도 고영태 씨가 그동안 계속 그 최순실 씨와 관련된 걸 계속 언론에다가 TV조선이나 이런 데 계속 흘리잖아요. 그랬던 것을 보면은 하여튼 뭔가 연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고영태 쪽 아니면 정윤회 쪽이다 뭐 이렇게 결론이 그럴 가능성. 저는 날 수 있다. 고영태 씨와 연관되는 흐름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대부분 다 고영태 씨 쪽에 네, 왜냐하면 굉장히 조순재 씨, 혼자 네. 조순재 씨가 외로워집니다. 원래는 최태민 이 아버지의 후계자로 지목을 받았다가 그래서 뭐 영남대 뭐 이 홍보실장이라든가 이 영의 박근혜를 보좌하는 그런 임무를 맡지 않습니까? 맡았다가 나중에 너는 내 후계자가 아니야. 최순실이 후계자라고 정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순재 씨가 사실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지내고 나중에 이제 녹취록까지 폭로하면서 이런 상황 맞지 않습니까? 정윤회 씨도 마찬가지죠. 박 대통령이 신뢰를 거두면서 당신은 최순실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최순실 씨에게 그런 신뢰를 주면서 결국은 또 정윤회 씨도 낙동강 오리알이 됐는데 현재까지 보이는 그런 흐름들은 신당한 것 같은 그렇죠. 뉘앙스죠. 둘 다 배신당한 사람들은 맞는데 이게 논란거리가 아닌 게 정윤재설이 나왔을 때는 고영태가 사실 등장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윤회가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고영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고영태설이 이제 유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에 이분이 이제 핵심 친박들의 탈당을 요구하면서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개혁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발언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새누리당 지나간 4년 동안 책임이 있었던 자리에 있었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들. 당 대표면 당 대표, 정부의 중의원 직책에 들어가서 당의 이름을 가지고 당의 당원으로서 들어갔던 사람, 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패권적 행태를 보였던, 그래서 국민에게 질타를 받고 실망을 준 사람들, 인적 청산의 대상입니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며 무분별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지나친 언사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못난 행태를 보였던 사람들, 인적 청산의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네, 누구나 감이 오는, 그죠? 네, 정 의원님. 네. 누구나 감이 옵니다. 임 목사님 만만치 않네요. 네, 깜짝 놀랐죠. 세게 나오는데. 세게 나오죠. 네. 그래서 저 언론에서는 추측하건대 일단 당대표 하신 분이니까 이정현, 그죠? 이정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있다니까 최경환, 네, 유기준. 유기준. 네. 유기준은 지금 현직 장관이죠. 아니 유기준은 그 전에 해수부 장관 했고 해수부 장관 했었고 김희정에 근데 장관을 지낸 분들이 좀 있습니다. 친박 중에서.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지칭하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저건 누굽니까? 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패권적 행태를 보인 사람. 저분을 서청원 의원으로 지목하고 있는 거죠. 언론에서는.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글쎄 그런데. 저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네. 아니 그리고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아요. 저런 사람들은 네. 친박 중에 굉장히 우리가 많아질 수도 얘기하는 있어요. 강성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 범주에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뭐 서청원 씨를 왜 이름 든 겁니까, 저기에? 서청원 씨도 저 중에 하나니까. 그 중에 이제 대장 노릇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요 패권 그러나 조장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서청원 의원은 저기에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아까 제가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만 네. 당 대표를 한 것도 아니고 네, CG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예. 당 대표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당대표는 번째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언론에서는 책임 서청원 있는 의원을 자리에서 제대로 역할 못한 사람의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책임 있는 자리라는 건 무슨 자리를 맡았어야 되는데 서청원 의원은 저 자리에는 없었고 대통령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사람은 사실은 저거는 그냥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저거 예. 너무 폭넓어요. 저거는. 저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상식에 어긋나는 지나친 언사로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그건 누군지 그래서 상상. 윤상현 의원이라고 쓴 거 아니면 그때 뭐 그러나 이렇게 그게 전화로 윤상현 막 의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 많죠,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저 거기에 진짜 김진태 의원도 있고 이장우 의원도 있고 조원진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저 특정한 자리라는 것을 대표라고만 생각하면 이정현 한 명이지만 최고위원까지 확대하게 되면 서청원 최고위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조원진 최고위원도 있었고 이장우 최고위원도 있었고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하지만 저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저는 임명민 목사가 정말 대단한 게 2년 시간을 주겠다. 그 2년이라는 게 거의 한 일주일입니다. 자, 12월 30일 오늘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본인들이 알아서
인적 청산을 결정하라. 아니면 내가 1월 8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내 거취까지 포함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몇 명이 저절로 안 나가면 나 비대위원장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를 저는 보는데, 그렇다면 저거는 상당히 압박이고 제가 볼 때는 연말 연시에 잠 못 이루는 친박 실세들이 여러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아예 신경 안 쓴다. 아니죠. 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아니다. 왜냐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지금 지목한 게 내가 아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면 저게 딱 누굴 지목한 게 아니잖아요. 팩트는 있지 않습니까? 무슨 팩트가 아니 있어요? 자리 당 아까 대표. 제가 볼 때는 이정현 대표 최소한 이정현 대표 전 대표랑 최경환 장관이랑 유기준 뭐 전 장관이랑 뭐 김의원 전 장관이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아니 정부에서 했던 분들 저게 제가 볼 때는 몇 분은 확실하게 지정을 했고 나머지는 좀 추상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죠. 비박 진영이라 이쪽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팔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소위 말해서 8명 가장 핵심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망친 8명을 지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이정현 전 당대표라든가 최경환 의원 진박 간별 싸움에서 무소불위의 판례를 휘두르지 네, 않습니까? 소청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다고 무차별로 벌리면 안 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할게. 그러면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그러니까 한다니까. 본인 계산이니까 나갈 사람 망쳤다고 없다. 생각 안 우리 해요. 정 의원님은요? 아니 나갈 사람 있어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나가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하려고 아 했는데 글쎄 그 징글징글한 친박들이 저렇게 또 나가란다고 나갈 것 같아요. 절대 나가자. 그럼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1월 8일 나가겠네요. 우리 진유. 그 확률이 더 많죠. 그런데 그럴 확률이 저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 상황은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는데 저분들이 다 나간다고 보지 않고 우리 최병국 편집장 말씀처럼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구체적으로 찍어서 말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팩트로. 그러면 그분들 중 일부는 나갈 뭐, 수도 있다. 예, 그럼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전선을 8명, 20명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상징적으로 이 국정농단 이 사태를 불러온 핵심적인 책임자 몇 사람들. 그렇다면 결국 치열한 힘겨루기 속에서 얼마나 독배를 마시면서 비대위원장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최소한 한 2명 내지 3명 정도 네. 승부를 건다고 보는 짧게 거죠. 한마디만 더 하면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친박 실세들의 허락을 받고 비대위원장이 된 겁니다. 저분들의 오케이 사인이 없었으면 못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저는 만약에 그 정도 각본도 안 짜고 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저런 이야기 했다고 하고 안 나와서 비대위원장 그만둔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네. 정말 이거는 내가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대원군 수법을 좀 쓰지 않았나 싶어요. 뭔가 밀약이 친박들한테는 좀 부드럽게 보여가지고 어저께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됐잖아요. 네. 통과되자마자 이제 칼날을 팍 뺀 거죠. 네, 하여튼 1월 8일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만나가지고 누가 말이 맞나 봅시다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나가는 게. 친박 핵심이 나가는지 한번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소 3명을 출당시킬 거다. 출당은 못 시켜요 어차피. 왜 못 시켜요? 출당은 못 본인이 시켜요. 나가야지. 출당은 본인이 나가면 나가지. 맞아요. 출당은 윤리위원회를 통과해서 윤리위원회를- 의원총회를 또 통과해야 돼요. 3분의 2가 오케이 해야 되는데 그걸 여기는 다 친박이 남은 사람들이 그런데 다 쉽지 친박이죠. 않죠. 탈당의 형식을 통한 이제 실상의 나경원 본인이 걸어 나가야지. 그건 아니죠. 네, 나경원 의원 얘기 좀 할게요. 나경원 의원 이제 반기문 난 장관을 돕겠다. 총장을 이렇게 딱 했어요. 개혁보수 정당으로 지금 뭐 일단 당분간 가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당분간은 안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선언한 이상 반기문 총장이 내년 1월 15일에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들어와서 반기문 총장이 곧바로 어느 정파를 택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나경원 의원은 또 돕는데 어디서 도와요? 도울 이 그릇이 없어요. 당분간은.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나경원 의원의 표류가 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분이 유승민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이쪽 개혁보수신당으로는 오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개혁보수신당에 가시죠.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예, 얘기했다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승민 때문에 반기문 오기 힘들 것. 이렇게 그게 왜 그러죠? 악담 수준까지 얘기를 그러니까 했네요. 이제 최근 들어서 무슨 초를 쳤습니다, 이거. 뭐 좌클릭 그런 뭐 가치 보수의 가치 이런 얘기 하던데 나경원 의원이 보수의 가치 그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좀 그게 이혜훈 의원이 얘기했으면 별로 낯설 것 같지가 않은데 네. 나경원 의원은 평소에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아, 보수의 가치라는 네. 얘기를. 네. 그거 말고 나경원 의원은 비장의 무기가 있죠. 울음. 뻑하면 잘 울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당했잖아요. 상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당했습니까? 원내대표지 이거. 원내대표 말고 그때 상임위원장만. 저 상임위원장. 국회 외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외통위원장도 울면서 달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제가 그냥 당했잖아요. 아, 그래서 양보하신 거예요? 아니 양보한 게 아니라 제가 깨졌죠. 아니 아, 졌습니다. 상당한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너무 디스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저는 이런 생각에 제가 그 가만 생각해 보면 탈당하지 않은 모양이죠. 예. 아니 이렇게 있다고요. 정치인들이 자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자기 욕심 때문에 안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난 좀 안 맞다고 봐요. 다들 지금 탈당한 사람들도 다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뭐 안 하셨어요, 욕심이 네. 있어서 안 나간다. 나는 왜 안 한 이유가 아니 김문수 대표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볼 때는 도로 합칠 것 같아. 아까 저는 얘기하는데 임명진 저 비대위원장이 저기 막 실제 몇 명 쫓아낼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나간 분들하고 남아 있는 분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 네, 그런 물론, 얘기는 시간이 네, 없어요. 지금 이러죠. 빨리 하여튼 본인 그림 그렇습니다. 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무슨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나경원, 이해운, 조윤선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서 이 세 분. 아 그거는 나경원, 조윤선, 이해원은 제가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관찰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여자분들이 설 자리가 참 좁아요. 네. 그래서인지 아니면 하여튼 여자 정치인들이 되게 권력력이 세요. 네. 좀 발언하는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또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나. 아니 진짜 아니 우리나라 정치판에 여성들의 자리가 좁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렇다. 좁은 예. 건 맞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권력력이 세다니까 여성 정치인들이. 예. 근데요, 저는 세 분 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세 분 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네. 다 떠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랑 꽤 친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탈당 안 한 거는요, 큰 실수라고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왜냐하면 뭐 좀 양보도 하고 때로는 밀고 당기고 다 좋은데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그 어떤 정책 행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태가 나온 뒤에.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30몇 명이 나가자고 했는데 그때 빠진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음에 그분이랑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책으로 나 의원이 큰 실수를 했다. 전 지금이라도 이유 없이 그냥 나오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10분밖에 안 나왔는데 그림을 지금 4개나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빨리 가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정 의원님이 김무성 전 대표가 또 이 개혁보수정당의 당대표가 되면 네. 이거 새누리당 시즌2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좀 전에도 차 의원이 얘기했지만 사람 그 국민들 볼 때 그림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당인가 뭐 이렇게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 대표를 외부에서 영입해야 된다. 이제 정말 새로운 얼굴로. 당대표를 외부에서 영입해야 된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1월 8일 날 그만두시고 그쪽으로 가시면 임명진 비대위원 개혁보수신당으로 탈당하시고 개혁보수 예, 신당. 뭐 여러 가지로 예. 그러다가 또 굉장히 저까지 잘리면 어떡하지? 임명진 비대위원 사이 안 좋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 그냥 농담. 농담입니까? 네. 그리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오신다는 이거 그림 설명해 주세요. 신사당 체제. 지금 4당 체계인데 제가 보면 쇼트트랙 같아요. 왜? 네. 이 쇼트트랙은 있죠. 서로가 서로의 적이에요. 뭐 누구 편들고 없어. 그리고 1등하고 4등하고 순식간에 바뀝니다. 지금 저 많이 얘기하는데 마치 개혁보수신당 나가가지고 뭔가 새로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면은 별로 차이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면 임명진 위원장이 지금도 주제가 되지 이분이 성공하면은 잘라내는데 성공하면은 오히려 왜 나갔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4당 체제는 상당히 불안한 체제다. 누가 금메달 들 것 같습니까, 본인은? 제가 볼 때요. 네. 제가 있는 당. 네, 알겠습니다. 탈당 안 했어요. 네. 자, 안철수 의원이 지금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김성식 의원이 원내대표를 밀었었는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주승용 의원이 되는 바람에 여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네, 중용 의원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이 안철수 의원도 이제 국민의당에 이게 내 당이 아닌가 하고 물음표를 찍고 지금 뭐 1월 1일 행사 물음표도 아니고 이제 확인을 한 거죠.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 그 호남가라는 집안에 사실은 그동안에 양자로 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호남가의 입장에서 보면 양자로 처음에 드릴 때는 그 뭔가 이게 그 좀 될 것 같으니까 네. 양자로 드렸는데 한 몇 개월 키워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용도폐기. 그래서 아마 파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거는 이거 하나 더 잘못 뺐네요. 네. 그 많은 꿀을 누가 먹었나 이 그림 설명. 이거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최순실 농단 세력의 재판받는 태도를 보면서 네. 저는 또 한 번 진짜 창피한데 그래도 전두환 쿠데타 세력은 재판받을 때 서로 자기가 했다 그랬거든요. 헌정 유린할 정도 되면은 서로 의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숨을 건 동지로서 이건 전부 다 대통령부터 저 밑에 차은택까지 전부 나는 모른다 위에서 제가 시켜서 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참 쪽팔려요.
이게 지금 속담이 생각 꿀 먹은 벙어리 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야. 근데 벙어리면 진짜- 아주 정말 신사죠. 네. 정말 국정을 이렇게 망쳐놓고 마비시켜놓고 나서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는 모습은 사실 정말 대한민국이요 선진국이 되려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잘못해도 거짓말하는 대범하게. 분들이 서로 다른 얘기도 많이 근데 하고 요즘은 좀 대통령께서 네. 어떻게 보면 순진하신 분이에요. 일을 직접 시키지 않거든요. 정말 신복한테 시켜가지고 신복이 전달하고 나중에 여기가 이제 책임지고 그런 건데 네. 직접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순진하신 분이죠. 원래 깨알지시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런 거죠 뭐. 네, 국민들이 아주 찝찝할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분들이 순 거짓말로 지금 일관하고 있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고 어떤 법꾸라지라 그러나요? 뭐 이런 자꾸 하고 서로 미루고 이러니까 방향을 바꾸려고 그러니 국민들은요. 이럴 때 진짜 누군가 내 탓이요 하고 딱 나오면 그분이 정말 멋질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림 거꾸로의 역사. 야, 멋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정부의 그 이 소위 뭐 국정농단 행태를 보면은 네. 완전히 저기 5.16 때 제3공화국 수법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우리 미르재단, K재단 보고선 한때는 사람들이 그 신정수법인가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옛날에 예? 써먹던 방법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그 써먹던 방법이 또 나오고 있어요. 블랙리스트. 그렇죠? 이것도 정말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저 같으면은 사실 오히려 거꾸로 그냥 지원할 사람 몇 명 선정해가지고 거기다 팍팍 밀겠어. 하면 안 될 사람을 그렇게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왜 스스로 자충수를 두냐고요. 근데요, 아유, 또 문화부 기자 출신으로 저 이야기하면요,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라고 안 써져 있습니다. 그냥 문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재밌는 케이스를 좀 많이 들었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김영임이라고 그 국악하고 네, 알고 유명 있어요. 이상해 씨 부인 네. 그분이 아리랑을 전문적으로 부르는데 그 중에 청계천 아리랑이 있은 모양입니다. 뭐 저도 네.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문제는 방송국에 출연했는데 갑자기 제작진이 막 불러가지고 제목을 바꿔야겠다. 서울 아리랑으로. 그리고 안에 있는 청계천 이런 가사도 다 바꿨답니다. 그때 자기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박근혜 측근 한 명이 한마디 하면 근데 김기춘 전 실장이 변호인을 보고 영화를 보고 찌찌찌하면 송광호는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게 기준도 없고 굉장히 최순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문체부 관리들이 그냥 받아 적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블랙리스트 확실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정치권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살생부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요새 거기 안 들어가면 사람 구실 못 한다고 그러던데요.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생부에 들어가 있어서 블랙리스트 정치권에. 살생부도 살생부라고 적혀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최 의원은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여기는 확실히 안 들어가 공직을 맡은 적도 없고 네. 혹시 뭐 TV조선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면 모르지만 제가 뭐 어디 그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여기 저는 여기는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있냐면 뭐 찔리는 왜, 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사실은 그 2002년에 그때 박근혜 의원이죠. 네. 박근혜 의원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귀에 거슬렸을 거예요. 네. 박근혜 의원은. 그러니까 아마 블랙리스트. 수첩에 이렇게 제 이름 적어놓고서 X 이렇게 쳐놨을 거예요. 차명진 의원도 블랙리스트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없을 것 없어요, 같아요. 없어. 여기는 확실히 아니 정말. 여기는 처음에 있다가 나중에 빠졌을 지웠어. 것 같아요. 네, 저는 만평을- 처음에 없다가 나중에 들어갔을 것 같고 정확히 얘기하면 만평을 잘 그리셔가지고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지금 아니 만들면 나는 들어가실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그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그 반민주적 행태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좀 경제 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연민 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나는 이게 왜 그걸 못 보지? 예.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우리 좀 있어요. 네, 재벌 빙을 듣고 김기춘 미 블랙리스트 이게 1970년대나 있던 일이라서 참 2016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꾸로의 어떤 역사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마지막 이제 오늘이 우리 마지막 날입니다. 2016년의 16년의 마지막 네, 라이브 쇼 방송인데. 영신년의 마지막 날. 예. 회를 쳐라. 최7공하고 자, 요 얘기하면서 2017년 어떤 해가 됐으면 좋겠는지 마지막 지금 3분 남아가지고 예.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럼 제가 제 짧게 소망 얘기, 해야겠습니다. 예, 짧게. 닭이 회를 치듯이 힘차게 그냥 닭이라고 이렇게 얕보지 말고 힘차게 그야말로 87년 체제를 걷어내고 제7공화국을 여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 제일 칭얼공하고 얘기하는 손학규 전 대표인데 네. 이 손학규 전 대표가 경기지사 할 때 거기서 대변인 했거든요. 아. 뿌리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근데 개헌을 여기 주장하고 있구나. 근데 저는 뭐 개헌 뭐 사실 그런 거 어떤 그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보다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정치권을 비롯해서 좀 정직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몇 사람이라도 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야를 하고 또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한 시점에 사면을 해서 이 일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는 조언. 다시 하야를 하고 네. 그다음에 구속을 하고 불구속 수사를 불구속 잘못 들었네. 네. 불구속 수사하고 중지하고. 네. 탄핵 심판은 중지하고 탄핵은 당연히 중단되는 끝나는 그리고 거죠. 사면을 하는 방식으로 네.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2017년. 예. 예. 대통령은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가 했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했으면 예. 좋겠다. 그냥 제 지난번에 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친한 분이요? 누구죠?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참 강적들에. 강적들에서 불출마 선언했죠. 예, 더 이상은 출마 못하고. 자, 우리 진순.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게? 그런 분이 정치권에 별로 많지 않을 텐데. 상대적인 거죠. 네.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인간적인 거 분이. 아주 추상적인데. 좋습니다. 김 정말 우리 국민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모습 봤지 않습니까? 네. 불통과 독선, 오만과 과거행. 그래서 정말 저는 2017년은 희망과 소통 그리고 투명하게 국민을 섬기고 함께하는 정말 그림 잘 그리셨는데 닭들 다 같이 이렇게 외치면서 좀 희망을 갖고 나가는 투명하고 소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1분 남았어요. 나 이 한마디 하고 싶다. 제가 닭띠니까요. 네. 제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아니, 형이 회를 확 쳐가지고 좀 정치 좀 잘 해봐요. 네. 2017년 박준일 라이브 쇼에 요분 요렇게 고정으로 해서 저는 다음 주에 꼭 뵙기를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예. 그리고 박정진 라이브 쇼를 시청했던 분들 전부 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좋네. 우리 박종일 라이브 쇼 오늘 2016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판이 계속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